안녕하세요. 금융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도태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일이나 인간관계, 자신의 커리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모든 걸 포함해서요.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조언받고 싶은데 막상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동료도 아무도요. 저라면 무섭고 고독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겪는 청년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는 몇 날 며칠째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한 여성이 막 통곡을 하는 소리였어요. 주민들은 여성의 소리에 무슨 일이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괜히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울음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좀 괜찮나 보다 라고 했는데 한 달 후 건물 앞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119 구조대원이었죠. 바로 이 건물에 살던 30대 여성 A씨가 7평짜리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현관문고리 옆에 몸을 기댄 모습으로 굳어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건 A씨의 죽음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참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울음이 끊긴 날로부터 괜찮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웃들이 알아차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직장 해고에 남자친구와 이별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그냥 통곡하는 것 뿐이었고 결국 그 상태로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녀의 시신이 방치되어서 부패할 동안 A씨 주변 그 누구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악취나 미납된 월세, 관리비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일이 많아요. 심하면은 1년이 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고독사라는 건 주로 6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인생 통틀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발한 시기, 고독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2021년 8월에는 인천 용종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시신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2달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현장을 찾았을 때 달력은 6월에 머물러 있었고 또 냉장고 안에는 이미 썩어버린 음식물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수선한 방 안 속 눈에 띄는 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 서른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2020년 11월 옥탑방에 살던 27살 여성 C씨는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문틈은 모두 테이프로 막은 상태여서 바로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조차 그녀의 사망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 시신이 발견된 벽 한쪽에는 잘 될 거야 라는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기도 했죠.
이 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업체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준비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각종 미납된 고지서들. 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경제난, 취업난 등의 이유로 우울에 빠진 청년 세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이긴 했어요. 최근엔 20, 30대 우울증 환자 중 40%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이 더욱 안타까운 건 바로 고독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한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그는 가족들과 불과 100m 거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도 모습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고요. 가족조차도 그의 죽음을 외면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30대 남성 D씨 역시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장 일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빚이 있었나 봐요. 이 막대한 빚을 갚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품정리사 말에 따르면 그가 남긴 보험증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D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 말이 그냥 좀 찢어버려요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실제로 유가족은 유품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고독사를 맞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모종의 이유로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면 더더욱 안쪽으로 고립될 거고요. 2023년 7월에는 충남 천안시 소방서에 다급한 출동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22살의 젊은 남성 E씨가 집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옆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을 바꿀 순 없었어. 일단 경찰은 유가족에게 연락하고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E씨에게는 유가족이 없었어요. 그는 생후 2개월의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줄곧 그곳에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인 2021년에 성인이 되고 자립에 나섰지만 불과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E씨는 대학에 진학을 한 상태였지만 머지않아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그만둔 뒤 결국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죠. 사실 그는 그 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손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또 사회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그가 생활했던 보육시설 원장은 E씨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E씨는 보육원에서 친구도 많고 그 누구보다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보육원을 나와서도 친구들과 줄곧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그는 이 남몰래 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부모의 도움을 받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도 독립이란 서툴고 어려운 겁니다. 평생 보육시설에 살다가 덩그러니 세상 밖에 나온 경우에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지 돈만으로 외롭고 어려운 자립 청년들을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절실한 거는 심리적인 지원이거든요. 특히 자립 청년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 근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장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립 청년들을 추적한 결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외부 관계를 단절한 일명 은둔 청년이 약 21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데 미처 파악하지 않는 사례들을 합쳐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라는데요. 이게 엄청난 수치죠. 은둔 청년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한 상실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을 실패자로 낙인 지어버리는 사회의 분위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에 힘을 쏟지만 가정환경이나 빈부격차 등으로 취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좌절감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죠. 꼭 취업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인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나 혹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은둔형 청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한 유품 정리 업체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창고에서는 미처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들의 신분증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87년, 91년, 98년, 99년생 모두 고독사한 청년들의 나이입니다. 너무 젊지 않나요? 그래서 이미 유품 정리 업계에서는 청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지 오래입니다. 노인의 경우 지 자체에서 생활 반응 등을 검사하는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견이 늦어져서 시신 훼손 정도도 정말 심각하죠. 그들은 대부분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부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책상 하나가 전부고 식재료가 있어야 할 곳엔 인스턴트 제품들 뿐. 그리고 옷이나 신발은 이 비닐봉투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출한 삶. 대신 벽면에 빼곡하게 붙은 포스트잇 속 자기계발 문장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먹먹하게 만듭니다. 청년 고독사에 대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지난 2021년 정부에서는 일명 고독사 예방법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독사한 청년들, 그들은 분명 환영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비극에는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 있어요. 아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로 발견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의 금요 사건 파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사망 17일 만에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유일하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스팸 메시지였죠. 그는 거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소통 창구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트루먼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사실 그의 삶은 수천 대의 카메라에 의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막 카메라가 여기저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트루먼이 사는 세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세트장이었고 심지어는 부모님, 아내 모두 싹 다 연기자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트루먼만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이 설정이 말이 돼? 싶죠?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
1998년 소위 현실판 트루먼쇼라고 불리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머머머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맞아? 진짜 이러실 거예요. 1998년 일본 니혼 TV 방송사에서는 흥미로운 오디션이 개최됩니다. 합격자에게는 새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당시에 이 프로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의 방식이 어딘가 좀 특이해요. 일단 이름은 운에만 의지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좀 황당한 게 그냥 제비뽑기를 통해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인 거예요. 다른 기준이나 장치는 전혀 없고요. 좀 특이하죠? 곧 상자 하나가 등장하면서 한 사람씩 제비뽑기를 하는데 다들 실망한 표정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박!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죠. 이 주인공은 나스비라는 예명의 신인 코미디언 하마즈 토모야키였습니다. 제비뽑기 종이에는 승리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첨된 거예요. 하마즈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발탁됩니다. 신인 코미디언에게 메이저 방송사와의 촬영은 엄청난 영광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안대와 헤드폰을 씌웠고 차에 태워서 어딘가로 이동해요. 하마즈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리둥절했죠. 그 사이 차가 한 건물 앞으로 멈춥니다. 거기에는 한 10평 정도 작은 방이 있었죠. 제작진은 마침내 하마즈의 안대와 헤드폰을 벗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미션은 경품으로 받은 물건들로만 살아남기입니다. 보니까 이 작은 방 안에는 몇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경품을 응모할 수 있는 엽서와 그리고 필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나 아니면 잡지에 사연을 보내고 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엽서로 응모를 해서 상품을 받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주어진 건 한 끼 분량의 빵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는 무조건 상품 응모를 통해서야만 이 음식을 구해야만 했어요. 굉장히 갑작스럽죠. 잠시 후 제작진이 다가오더니 하마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 심지어 옷도 전부 압수당합니다. 하마즈는 그냥 벌거벗은 채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하마즈는 여기서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규칙에 따르면 이 모은 경품 금액의 총 금액이 100만엔, 하나로 900만원 정도를 달성해야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신누 덴파 쇼넨. 우리말로는 나가라 전파소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면 하마즈는 방송 내내 거의 알몸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옷은 다 빼앗겼으니까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제작진은 사전에 하마즈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쿄의 한 연구소에서 주최되는 실험일 거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말을 해놨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이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가죠. 근데 필요한 물건들은 오직 경품으로만 구해야 해요. 하루에 많게는 수백 통의 엽서를 써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쌀 5kg에 당첨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쌀은 당첨됐는데 이게 밥을 지어 먹을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응모를 해서 영양 젤리를 경품으로 받고 그게 들어있던 깡통을 겨우 냄비로 이용을 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친 듯이 엽서를 응모를 해서 드디어 가스레인지에 당첨되면서 밥을 짓는 데 성공하고요. 이렇게 겨우 먹는 거는 해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씻는 게 문제였어요. 또 열심히 엽서를 썼고 감금 생활 한 달 만에 드디어 바디워시에 당첨되면서 사람답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마즈는 요령이 생겼나 봐요.
당첨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청소기, 접이식 자전거까지 계속해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받기도 했는데 정작 안테나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그의 생활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쯤 하마즈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쌀이 다 떨어지고 만 건데요. 그래서 굶주린 채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결국에는 참다가 이 경품으로 받았던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 사료였죠. 이후 그는 게 사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전파소년의 시청률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프로가 꽤 늦은 시간에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라는 시청률을 기록하죠. 이 당시 체감상 10명 중 6명은 이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야 어제 그 하마즈 봤어? 하마즈 봤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하마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작진이 이건 단지 실험일 뿐이고 방송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놨었거든요. 또 그는 몇 달간 이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외부인과 소통도 하지 못했으니까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새 하마즈는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일본을 넘어서더니 어느덧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돼요. 현실판 로빈슨 크루소냐 리얼 트루먼 쇼가 나온 거다 라면서 각종 언론들이 떠들어댔죠. 근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궁지에 몰린 채 살고 있는 하마즈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라는 염려도 상당했고요. 특히나 그 중에는 하마즈의 부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참 웃긴 게 이 제작진은 부모님에게 그저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아드님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들이 턱하니 나온 거예요. 게다가 온 국민이 지금 아들 생존기를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앞섰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우려들이 계속되자 어느 날 제작진은 의료진을 투입해서 하마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촬영은 계속되죠. 평균적으로 하마즈는 한 달에 6,000장 정도의 엽서를 작성하면서 수많은 경품들에 당첨되었어요. 밥 먹고 계속 엽서만 썼으니까요. 그래서 받은 이 경품들은 정수기, 바베큐 용품 세트, 낫또, 등심 스테이크, 바나나 이런 음식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촬영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탈출 목표 금액을 이미 넘긴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하마즈가 당첨된 경품 금액은 이미 100만엔을 넘어선 지 훌쩍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나가라 전파소년이 일본 국민 예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매주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존 예능 프로그램처럼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되는 방식으로 이게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24시간 생중계 방송까지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년이 되었을 때 제작진이 하마즈에게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마즈는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진은 하마즈를 위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해 주었고요. 덕분에 그는 잠시 방 안을 벗어나서 한국 여행을 와서 불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케일이 좀 남다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국민 대스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제작진은 하마즈에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안대를 씌웠는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생활했던 방과 뭔가 비슷한 구조의 방인데 이때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했죠. 이번 미션은 경품으로 살아남기 한국 편입니다. 일본까지의 편도 항공권 금액인 46,900엔을 경품으로 벌어들이세요. 한국에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하마즈도 엄청 당황했죠. 제작진은 태연히 그에게 한일 사전을 건네줍니다.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 낯선 타국에서 한국어로 사연을 응모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또다시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한 채 방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하마즈는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일단 사전을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여차저차 엽서에 완성해서 경품에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도 당첨 소식이 들려왔고 향수, 바나나, 양념 돼지갈비 같은 다양한 경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적응했죠. 얼마 후에는 목표한 금액도 훌쩍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은 이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웠죠. 너무 빨리 이게 도달했잖아요, 목표에. 그래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을 목표로 아니다. 그냥 우리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목표로 가자. 라면서 이 감금 생활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려 3개월이나 한국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후 하마즈는 겨우겨우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예전에 살던 그 작은 방이었죠. 이때 하마즈도 어느 정도 자포자기했는지 옷을 주섬주섬 벗기 시작해요. 이 방에서는 늘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방 안이 크게 흔들리면서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이 양 사방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이 선물 상자를 개봉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건 1,000명의 관중들. 그들은 하마즈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크게 환호를 하고 있어요. 하마즈! 이러면서요. 그래서야 하마즈는 자기가 있던 그 방이 스튜디오에 설치된 간이 세트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하마즈의 표정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알몸인 상태에서 수백 명에게 둘러싸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황당스러웠겠어요. 하마즈는 결국 이 모든 게 실험이 아닌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이 프로가 지난 1년간 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현재 자신이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되어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죠. 하마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1998년 1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999년 4월 18일 마지막 방송까지 무려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한 하마즈. 그는 이 방송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이후 수많은 러브콜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또 감금생활 당시 썼던 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마즈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또 오랜 시간 나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 입는 것에 큰 불편을 느꼈고요. 한동안 옷을 입으면 가려움증과 그리고 더위를 호소할 정도였으니까요. 더 잔인한 건 이 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체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하마즈였지 멀끔한 살림새의 하마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극심한 우울감과 대인 기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다행히 생명은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그가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하마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혹했던 지난 삶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예능이었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난 공포이자 상처였다. 하마즈는 그렇게 방송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주변인들의 많은 응원과 도움으로 조금씩 힘을 얻었고 현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파소년 하마즈 편이 끝난 후에도 제작진들은 제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버려진 섬에서 탈출하기,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종단하기 같은 무모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가학성의 논란이 일었고 2002년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마즈의 감금 생활에 열광했습니다. 과연 그 누구도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를 기획하고 내보낸 제작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가라 전파소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최악의 예능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